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달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합니다.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익만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결제 거래를 하려면 종전보다 증거금을 4배 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2.5배나 빚을 낸 투자가 가능한 만큼 비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윤곽도 이번 주 중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규제 시나리오를 문성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전세 대출 관련 규제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전세 대출을 잡아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세대출은 서민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중 전세대출과 관련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대상 포함, 부분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갱신,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와 부분 분할 상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도입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 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때 전세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면 기존엔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뺀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분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도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세 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여윳돈이 부족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또 정책금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은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대출 문턱만 높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탓에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장준 1,200원까지 오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연이은 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라며 추가 인상 의지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이달에는 동결을 하지만 다음 달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금통위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어떻든 오늘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의 견해.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이 됐던 금리 인상 소수 의견에 있어서는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냈습니다. 또 지난 8월 통화정책 방향문과 다르게 점진적 대신 적절이란 문구를 넣으면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치솟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전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에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더 지속되거나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원래 그 에너지 특히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달에 봤던 수치를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환율 시장에 대해선 주의 깊게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을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있을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 뒤 나중에 차익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을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일정 증거금만 내면 실제 투자는 증권사가 대리로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차액 결제 거래의 증거금률을 40%로 인상했습니다. 관련 시장 위축이 우려되자 증권사들은 일제히 수수료율을 낮추며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개인이 실제 주식 가격 그대로 결제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차익만 얻는 차익 결제 거래, CFD. 이 장외 파생 계약은 전문 투자자 전용 상품이어서 투자자 수가 비교적 적었지만 지난 2019년 말 금융당국이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이후로 관련 시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실제 2017년 61명에 불과했던 CFD 투자자는 2019년 57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083명으로 3년 새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CFD 계좌 잔액도 지난 2017년 1,891억 원에서 2019년 1조 원을 넘어선 뒤 올해 상반기 4조 8,8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투자자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고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와 레버리지 이자까지 챙길 수 있어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른바 B2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CFD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올리자 관련 시장 위축이 다소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일단은 그 증거금률이 40%로 상향되면은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억제되기 때문에요. CFD 거래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CFD 연계 거래 같은 것도 조금 감소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시장 유동성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CFD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평균 0.7%에 달하는 CFD 매매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메리츠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최저 0.1에서 0.5%에 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거래 증거금률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면으로 좀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을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CFD 성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대 2.5배 레버리지라는 투자 매력은 여전히 있는 데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어 관련 투자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달부터 이제 차익 결제 거래에서 증거금률이 40%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래 10%였던 게 40%가 된 거니까 4배 올랐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만약에 가격이 10만 원인 주식을 10주를 산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네. 현금이 100만 원이 일반 투자자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에서 투자자들은 증거금 10%,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으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4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전에 10만 원만 있어야 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10배였는데 최저 증거금리를 최소 40%까지 올려야 되면 최소 4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2.5배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좀 거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100만 원 거래를 하던 걸 네. 이제는 40만 원으로 100만 원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과도하게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걸 좀 막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줄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하려면 1억 원만 있어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4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또 예. 빚의 비중이 좀 줄어들긴 한 건데요. 하지만 증권사 CFD 담당자들은 CFD 자체가 고액 자산가들, 일반적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빚의 비중이 높아져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실이 났을 때 반대 매매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 10개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8만 원이 되면 20만 원이 손실인데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0만 원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이 추가 입금을 못해서 미수금이 생길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게 되는데 증거금으로 만약에 40만 원이 들어있다면 20만 원이 손해가 나도 증권사들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 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투를 줄이고 반대 매매 위험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네요. 사실 이 차익 결제라는 게 그동안 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 명의가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놓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말들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도 최근에 이걸로 좀 마찰이 있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CFD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관련 세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양도세가 11% 부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CFD가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CF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활용 목적의 CFD 사용자들은 영향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CFD라는 게 유연성이 넓은 상품이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로 공매도 목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은 레버리지 활용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 회피, 그러니까 대주주 자격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네, 세금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걸로 일단락이 났지만 여전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사실 요즘 어디 가서 이제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레버리지 2.5배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엄청난 경쟁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2.5배 레버리지면 25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만한 시장은 없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증거금리 조정은 사실 최저치가 10%에서 최저치가 40%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증권사들은 이전에도 10%에서 100% 사이에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미 이 비율을 좀 조절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 2.5배 레버리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1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좀 더 위험한 파생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나 조금 더 이제 규제 강도가 낮은 고위험 상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해외 FX 마진 거래 그런 것들이나 해외 선물이나 해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들은 증거금률이 대체로 국내보다는 낮습니다. 대체로 한 10% 정도만 내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증거금률을 높여서 이 시장을 옥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거금률이 낮은 해외 파생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 신규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의 비투 억제 효과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금률을 높여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효과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부터 조만간 일상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을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백신 2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서고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을 보다 뚜렷하게 전한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일상 회복의 조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내일 출범해 민관 합동으로 각 분야별 위드 코로나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삼성전자 등 민간에서는 해외 출장 완화와 같이 사내 방역 지침을 일부 풀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한복문화 주간을 맞아 이날 한복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과 맞물려 우리 문화를 직접 홍보하는 의미도 더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국제 캠페인 RE100 참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의미의 RE100, 국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 공개 프로젝트가 론칭한 것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10월 현재 RE100에는 애플과 3M, 구글, TSMC, 샤넬 등 전 세계 338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총 13곳 수준입니다. 그나마 2020년 11월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가입하며 물꼬를 틔운 뒤 올 들어 LG에너지솔루션과 KB금융그룹 등이 동참했지만 확산세는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해외에서와는 달리 국내 사업장은 아직 RE100 선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높은 발전 단가입니다.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100%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가 있는 RE100 기업 회원이 되기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최대 152달러로 UAE의 4배, 미국과 프랑스의 3배 수준입니다.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파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죠, 현재.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일단 그 RE100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썼습니다. 인증하는 그 절차가 우리나라엔 지금 없어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수단을 확정하고 이를 법으로 명시화한 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은 ESG와 함께 기업 가치와 경영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부진으로 국내 수출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롯데백화점이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리빙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와서 즐길 수 있게 매장을 새 단장하는가 하면 관련 업체를 직접 인수하는 공격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문을 연 프라임 매종 드 잠실. 1년간의 리뉴얼 끝에 2개 층 전체를 리빙관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기 아이돌 샤이니 태민의 소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고급 카펫,
요즘 대세로 꼽히는 모듈형 가구까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내 집 거실과 안방처럼 매장을 꾸몄습니다. 리빙관 중심부에는 하이엔드 리빙 편집샵으로 변신한 크로플 맛집이 백화점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영국 콘난 &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고급스러운 대저택이라는 컨셉 아래에서 고객이 실제 2개 층, 6개 공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처럼 롯데가 리빙 분야에 힘을 주게 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일명 집구족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리빙 상품은 다른 상품 대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모객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리빙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신장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에 롯데는 지난 4월부터 연이어 리빙 편집숍을 오픈하며 증가하는 리빙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샘에 대한 수천억 원대 지분 투자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현대백화점그룹은 리바트를, 신세계백화점은 까사미아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업계 1위 사업자를 인수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살 때 인터넷에서 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가기도 하고 제조 능력보다도 이제 고객과의 엔드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경쟁력의 좌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현재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승부처로 떠오른 리빙 분야가 롯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리빙은 명품과 마찬가지로 마진이 적은 상품군으로 꼽히는 만큼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내년 3월부터 미국의 최저시급은 15달러로 오릅니다. 기존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무려 2배나 오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한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하나로 선정된 데이비드 카드입니다. 그는 지난 1994년 앨런 크루거 교수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 동부에 있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는 델러웨어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역인데 같은 시기에 뉴저지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와 비교해 뉴저지의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가 파산할 거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후폭풍은 오지 않았죠. 이 연구는 미국의 각 주 정부와 이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시급이 현행 7.25달러 수준인데도 각 주정부와 도시들은 많게는 15달러까지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미국 전역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임금은 자연히 더 오르게 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 시급이 15달러가 넘는 근로자는 2014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과감히 2배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데에는 이미 기업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같은 기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94년 두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가 25년에 걸쳐 시대적 흐름을 바꿨고 이번 노벨 경제학상은 그 공로에 대한 찬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 결과나 최근 미국의 임금 인상 정책이 최저임금을 공격적으로 올려도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나온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과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지금은 세상에 없는 크루거 교수 역시 7.25달러인 최저시급을 12달러로 설정하면 고용에 큰 악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를 15달러까지 높일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도시 시애틀에서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린 뒤 식당의 음식값이 1년 만에 7에서 8% 급등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정부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최저시급을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주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이 7.25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주들은 이 내년 3월 이후 연방정부법에 따라 이 2배로 임금을 높여야 할 텐데
그 후폭풍이 과연 없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25년 전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쏘아올린 공이 자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와 업적을 기리는 자리는 국내에서도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다산경제학상 시상식입니다. 이번 40회 수상자에는 이 장용성 서울대 교수가 영예를 안았고 45세 이하 젊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젊은 경제학자 상에는 고영우 고려대 부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제40회 다산경제학상에 장용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는 장 교수가 거시경제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경제학계의 최고 학술지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논문 4편을 게재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가계로 구성된 거시경제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학문에 더 집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사구시와 또 제자 양성에 매진한 우리 다산 선생님의 이름을 기린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연구와 학문 제자 양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경제학상 수상자에는 고영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가 뽑혔습니다. 고 교수는 2013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0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펼쳐왔습니다. 경제학자로는 독특하게 한국 대학 입시 제도를 분석한 논문을 작성해 세계적 학술지인 폴리티컬 이코노미 저널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거시, 미시경제 분야에서 기여한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화요일입니다. 힘겹게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 상황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심란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한숨이 정말 여기저기서 들렸는데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2,91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1.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00원을 돌파하는 등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벌써 2,900대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또 짚어보겠는데 먼저 달러입니다. 결국에는 연고점까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흥국 투자 심리 악화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유가, 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중국 경기 모두 단기에 해소될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7만 원이 결국엔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7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선을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3.5% 하락한 6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좀 당황스러운 건 지난주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 기간에 주가도 살짝 또 반등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또 들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만 원을 깼고 이런 좀 하락 추세를 어디서 이유를 찾아봐야 될까요? 네, 증권업계에서 먼저 올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꼽습니다. 실제 최근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4분기 디램 가격이 3에서 8%, 낸드 플래시 가격은 5%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만 해도 미래에셋증권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18%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 디램 가격 하락 전환과 또 내년 연간 혼합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을 반영해 4분기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3.4%, 13.6%나 낮췄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오늘 중국 전력 제한
대한 이슈에 의한 IT 공급망 차질 연장으로 2022년 메모리 실적이 소폭 하향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4%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투자증권이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잡았습니다. 예, 지금 목표 주가 대략 한 6곳에서나 지금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 평균 가격으로 치면 한 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환율 상승세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이 서버와 모바일용 D램을 중심으로 업황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결국 이 5G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또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이 서버 증설 등에 힘입어 내년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런 하락세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 상황, 업황 상황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과 개인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달 들어서 이 삼성전자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날 이 소폭 매수한 걸 제외하면 이달 들어 줄곧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규모로 보면 개인은 전거래일까지 7,2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5,200억 원, 2,0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예, 일단 개인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빨리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항상 삼성전자와 같이 선두로 또 실적을 발표하죠. LG전자 실적도 나왔죠. 네, 오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보합권에 있었던 LG전자의 주가는 실적 발표와 함께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18조 7,845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 리콜 충당금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5,4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 순이익과 또 사업 본부별 실적은 이달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업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제기되는 분석들도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장이 이렇게 부진해도 오늘 섹터별로 보면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의 국내 관련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리비안이라면 저희도 지난번에 또 한 차례 다룬 기업인데 간략하게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리비안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이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아마존과 포드 등 미국 대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확보된 투자금만 1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2030년까지 이 배송용 차량 10만 대를 전부 리비안 차량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베이조스가 지난달 우주 여행을 가기 위해 로켓으로 이동을 할 때 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을 타 이목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러브콜을 보낸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리비안 실무진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국내 소재, 부품, 또 장비 업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비안의 기업 가치는 최대 800억 달러, 우리 돈 약 94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급등세 나온 종목들 보면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리비안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관련주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기업들이 많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삼성 SDI와 또 만도, 또 대원화성과 에코캡 등이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셀은 삼성 SDI가 담당을 하고 주행 보조 시스템은 만도가, 또 시트 소재와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는 각각 대원화성과 에코캡이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계에 따르면 리비안은 지난달 한국을 찾았을 때 CIS와 DA 테크놀로지 등과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다 최근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혹은 또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관련주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중소형 업체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경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종목들의 경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중소형주들이 실제 매출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로 묶인 것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만도의 경우에는 리비안의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 또 긴급 제동 장치 등을 공급을 하는데 다른 관련주들과 비교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 주가를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좀 길게 크게 봐서는 몇 달째 지금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온 모습입니다. 이 기간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었습니까? 네, 만도는 자율주행 사업 등을 물적 분할한다고 밝힌 이후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한몫을 했고요. 만도의 경우에 3분기 실적도 사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에선 4분기에는 다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3분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길래 지금 밑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평균적으로 보는 추정치는 매출액 1조 5,400억 원, 영업이익은 740억 원 수준입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이 3분기 만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12.7%나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분기 완성차 생산 비수기와 또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생산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3분기는 업황 영향을 받았지만 4분기에는 이 부분이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의 경우 향후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동남아발 공급 불안 요소가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DB금융투자는 미국 시장은 2023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폐차율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황에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급 우려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사실 악재를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도의 11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6개월 전과 비교해 보니까 14배에서 9.7배까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PER 보면 6개월 사이 좀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자동차주의 상황도 보시다시피 비슷하지만 특히 만도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증권업계에선 만도의 경우 이 리비안 등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내년 2, 3분기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이 현가 부품 개시 등 추가적인 물량 개선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만도의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9%, 29.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장기화에 따른 주요 고객사 물량 감소에도 신규 고객 성장으로 만도는 실적을 방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급 차질 우려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견고하고 공급 차질 우려도 정점을 통과하면서 현재 주가가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비안 수혜를 받아서 좀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지난달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서 1조 9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이 가운데서도 만도의 비중을 늘렸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연기금은 지난달 만도의 지분을 기존 8.82%에서 10.03%까지 늘렸습니다. 또 주요 증권사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81,000원 선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도가 오늘 주가 58,000원 부근에서 움직이다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 아직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빗썸은 온 오프라인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통합되어가지고 투자자 보호 기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 플러스픽에서 가끔 이렇게 사담을 좀 주고받고 하는데 네. 이게 다 농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끔 놀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농담이라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뉴스에 네. 재미를 더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혹시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때문에 좀 기분 상하거나 그런 때가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근영 앵커가 많던데요. 제가 좀 기분 상하긴 합니다. 제가 아니 소심해서. 이근영 앵커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저에 대한 얘기도 많고 뭐 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귀엽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고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업토버가 왔다. 업토버가 뭡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10월을 업토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업토버는 올라가다와 또 옥토버, 10월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가 10월이 되면 오르는 성향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2013년 이후 매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하면서 5개월 만에 7천만 원 선을 넘어섰죠. 비트코인 투자로 한때 40%의 평가 손실을 봤던 넥슨도 원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이 이지호 기자의 통장을 텅텅 빈 통장으로 만들었던 네. 비트코인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한 5천만 원대에서 한 7천만 원까지 찍는데 거의 한 2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는 미국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예.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미 의회에 출석해서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겐슬러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의회 증언을 통해서 SEC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비트코인 ETF도 나온다면서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SEC가 이달 4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SEC는 테슬라와 트위터 등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ETF를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SEC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게리 겐슬러 의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겐슬러 의장은 대학에서 암호화폐를 강의했을 정도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한 5천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던 이유가 이 중국 때문이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다시 지금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여파가 불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규제 일지를 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죠. 중국 시장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이런 정책들이 코인 시장을 좀 흔들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면서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채굴 능력이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나머지 코인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알트코인이라고도 부르고 잡코인이라고도 좀 부르죠. 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머스크가 시바견 사진을 또 한 번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도지코인을 모방해 만들어진 시바이누가 이 사진 때문에 한때 40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감이 했습니다. 좋지 않은데 이누는 일본어로 개라는 뜻이니까 네. 시바 이누였습니다. 네. 이제 웬만한 규제 이슈 같은 건 다 좀 지나간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현재 68.18 그러니까 탐욕 범주 구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두나무는 이 구간이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법제화가 미비하고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주요 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값이 오르면 최근에 그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브라질에서도 또 이제 법정 화폐를 지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 이대로 과연 안정기를 맞을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청소년 계정 정지네요. 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저는 이제 SNS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SNS는 이제 상업주의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입장인데. 하시면은 팔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네.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청소년 계정 정지라는 키워드는 바로 인스타그램 얘기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이 잠시 중단을 할 수 있는 계정을 중단할 수 있는 휴식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페이스북의 국제부문 부사장 닉 클레그는 현지 시간 10일 CNN에 출연해서 청소년이 유해할 수 있는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을 잠시 멈추게 하는 휴식 기능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휴식 기능을 도입한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조치는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의 어떤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Facebook's own research says they cannot adequately identify dangerous content, and as a result, those dangerous algorithms that they admit are picking up the extreme sentiments, the division, they can't protect us from the harms that they know exist in their own system. 과 같이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또 페이스북이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지만 관련한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가 이렇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사실 굳이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역시도 페이스북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언론인이자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가 페이스북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페이스북은 허위 정보 차단에 실패를 했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편향성을 지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자 등의 폭로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어떤 지적에 더해서 지난 4일 페이스북 주가가 5%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SNS는 이 민주 사회에서 어떤 공론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생각은 그 정반대였던 모양입니다. 네. 이 여론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 이 악재가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빠진 것은 단기적인 규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위기는 독과점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또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이런 인수 자체가 SNS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연방정부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수를 무효화해달라는 반독점 소송을 냈는데 1차 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정부 측은 재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와의 공방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이 FTC는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고 중소 경쟁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7월에 독과점 관행 당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또 이 애플하고도 최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그 아이폰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좀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페이스북의 미래가 좀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페이스북의 매출 상당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고 또 광고 매출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도 내부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회사인 오큘러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VR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5%포인트 빠졌는데 이 한 달로 따지면 거의 한 13% 정도 빠졌습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가 높고 바이를 권하는 분석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규제 움직임에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자는 SNS 이용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SNS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줄이고 좀 정신 건강에 그나마 좋은 이 뉴스플러스 외전에서 이제 소통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외전 진행하죠? 네, 잠시 후에 뉴스플러스 외전에서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SNS를 줄이고 또 뉴스플러스 외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뉴스플러스 외전은 뉴스플러스 뉴스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또 PD님께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실 겁니다. 거기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